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유권자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는 정치, 함께 나누는 정치, 유권자의 소중한 가치를 나누는 2022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과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미래정책센터에서 함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사연을 맡은 명지대학교 보은수, 전수빈입니다. 본 강연은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주최하는 행사로 매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통해 다양한 주제로 민주주의 화합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은수 씨, 관련 기관과 행사 전반에 대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1983년 설립으로 정치학 일반에 걸쳐 국내의 정치 이론, 실제, 사상 등을 연구, 개발하여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민주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될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유권자가 모여 민주주의와 선거,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소통하는 화합의 행사로서 유권자가 직접 정책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정책 소통, 특정 주제로 유권자와 전문가가 토론하는 학술 토론, 정치 참여 등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전시 문화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수 씨는 어떤 꿈을 가지고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하셨나요? 네, 저는 정치 현상과 정책 등을 공부하여 앞서 소개해드릴 출마자분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선거나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수빈 씨는 어떠한 이유에서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시게 되었나요? 네, 저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공부하여 훗날 정책연구원이 되고자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이처럼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하는 다양한 학우분들은 제각각 정치를 자신만의 빛나는 가치로 뽐내고자 하는 꿈을 품고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심스럽게 유추하건대 그중 가장 많은 학우분들은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희망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점점 더 많은 청년분들께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사회가 청년 정치인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청년 정치인의 등장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명지대학교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서 이번에 아주 특별한 강연을 진행하게 되었죠. 네, 오늘 행사의 전반적인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해당 오프라인 강연뿐만 아니라 선거연수원 2022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메타버스에서도 송출될 예정입니다. 강연 현장에는 행사 진행을 위한 약 30분의 청중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며 이외 청중들께서는 메타버스를 통해 본 강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본 강연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강연자분들의 강연과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의응답은 청중들께서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실 예정입니다. 1부 강연자의 강의가 끝나면 약 10분간의 쉬는 시간을 가진 후 2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1부는 제6대 7대 성북 구의회 구의원을 지내시고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신 목소영 의원님께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걸어온 여정과 정치 참여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2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캠프에서 청년 보좌역으로 지내시고 지금은 안산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신 국민의힘 염정우 후보님께서 청년 정치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대한민국과 청년 정치인으로서 가졌던 그 고충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1부를 힘차게 열어주실 목소영 후보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호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PPT 첫 장에 정치란 잊혀졌던 대중의 목소리를 찾아주는 것이다 라는 슬로건으로 인사를 시작하고 싶어서 첫 페이지를 좀 마련을 해봤는데요. 제가 뭐 이름이 목소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사실은 이름을 잘 알리는 게 이제 중요하기도 해서 이제 목소리라는 그 단어에 또 이렇게 선착해서 자주 제가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한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 국민들의 이제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전달하고 듣고 해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서 저의 어떻게 보면 정치 철학일 수도 있고 또 저의 이름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98학번이고요.
전 성북구의원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의원에 출마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낙선해서 출마자고요. 지금은 김영배 국회의원실에서 보좌관하고 있는 성북의 목소리 목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희 선거 포스터를 한번 좀 우리 후배들하고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세월이 느껴지죠. 처음이 2010년도 처음 이제 구의원에 출마하면서 만들었었던 선거 포스터인데요. 지금 보면 너무 촌스럽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노란 바탕에 꽃을 들고 거기에 빨간 색깔 막 글씨체를 하면서 저렇게 만들었을까. 저 희망정능이라는 저 글씨체조차도 사실은 지금 보면 너무나도 촌스럽기 그지없는데 그래도 그때만 해도 기성의 이런 선거 포스터랑은 조금 달라서 주민들도 관심 있게 봐주셨던 것 같고 또 무언가 희망, 꽃으로 표현되는 희망을 드리겠다라는 이런 모습들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게 좀 다가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10년도에 처음으로 성북 구의원, 기초의원이라고 하죠. 구의원에 이제 출마를 했었고 그리고 2014년도 성북 구의원에 재선 도전을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 포스터가 최근에 한 4개월 이제 됐나요? 이번 지방 선거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이제 만든 선거 포스터입니다. 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98학번, 98학번이니까 졸업을 이제 2002년도에 하고 한 8년 정도 시민단체 이제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2010년도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20대 뭐 국회의원도 있고 20, 30대 이제 젊은 정치인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벌써 그때만 해도 12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사실은 젊은 정치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특히 뭐 지방 의회는 이제 마찬가지로 더 없었는데 뭐 전국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더 어린 20대 의원님들이 계셨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 지역 제가 출마했었던 성북구에서는 최연소 만 33로 이제 출마를 했었고 또 영광스럽게도 최다 득표로 당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보면은 기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1번과 2번은 아무래도 뭐 여당, 야당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부여되는 번호기도 하지만 이제 가번, 나번 이런 것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 이제 중대 선거구제가 되면서 가번, 나번 후보를 같은 지역에 한 정당에서 여러 명을 이제 공천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2-가번 이러면은 뭐 당선은 그냥 거의 100% 정말 이변이 없는 한은 당선이 되는 그런 번호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운 좋게도 첫 번째 선거, 두 번째 선거 다 2-가번이라는 번호를 부여받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더 당선이 쉽게 됐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가번을 받는 게 그러면 제가 뭐 잘나서 아니면 정말로 제가 그냥 운이 좋아서 뭐 가번을 받았냐 또 따지고 보면은 그렇지는 않겠죠. 거기에 사실은 청년이라는 저희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가번을 받으면 사실은 무조건 거의 뭐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당선되는 것과 또 최다 득표 당선되는 건 다르죠. 결국은 이제 본인의 득표율을 이제 높이는 그 계기가 뭐 후보의 어떤 경쟁력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바라는 어떤 열망 그리고 그 청년과 또 저 같은 경우는 여성 뭐 이런 부분들에 가지는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담겨진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년 잘 활동을 했었고 또 2014년에 재선 당선되는 과정에서도 또 후보들이 더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선거보다 더 많은 득표들을 하면서 당선이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청년이라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 됐었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지금도 아마 우리 청년 친구들이 정치 특히 어떤 선출직 이런 출마를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도 깜깜하고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이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청년이라고 해서 20대라고 해서 30대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그런 공천에 출마의 기회가 주어지느냐, 사실은 그거는 또 아닌 거잖아요. 다시 이제 제가 그 대학 시절로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2010년에 제가 그때 전략 공천을 받아서 2-가번으로 출마를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후배들 보면은 지금 아마 이런 선관위에서 하고 있는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도 사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도 대학교 이제 들어와서 인식과 실천, 지금은 아마 없어졌다고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그 정외과에 학회가 있었죠. 그래서 인식과 실천 통해서 여러 가지 한국사나 그리고 어떤 노동정치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것과 이제 병행해서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선거 캠프에서 자원봉사도 이제 많이 했었고, 또 지금은 이제 뭐 다 지금은 활동을 안 하고 계시지만 김희성 국회의원실에서 대학생 뭐 인턴 이런 활동도 했었고, 또 서울시의원 송미화 서울시의원 사무실에서 또 그런 대학생 인턴 이런 활동들도 하면서, 제가 대학교 생활에 그냥 공부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취직만 준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고, 다양한 정치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현실 정치에 더 관심을 이제 많이 갖게 되는 어떤 계기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대학생 시절에 또 이제 이런 활동들과 더불어서 여성 정치 세력화를 이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학생 위원회 활동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여청년이라 그래서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청년연대 뭐 이런 모임도 만들고, 그래서 다양한 학교의 정외과 친구들과 이제 네트워크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좀 하다 보니 제가 그냥 일반 기업에 취직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저의 삶은 아닌 것 같았고, 어떤 정치에 대한 진출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갖고 있던 터에, 어릴 때는 그냥 국회 보좌관은 어떨까, 아니면은 뭐 어디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정무직 공무원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한테 이제 그 시민단체의 활동이 사실은 굉장히 큰 저의 인생에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전환점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제가 바로 그 여성단체 활동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8년 정도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는 뭐 할당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사실은 제대로 그 제도화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단체에서 하는 활동의 굉장히 주요한 부분이 그런 할당제나 제도적인 적극적 조치를 하는 과정이었고, 그런 것들에 이제 중심에 서서 하다 보니까 현실 정치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대부분의 법들을 바꾸다 보니까 이제 국회와 이제 연관돼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저를 더 좀 감동시켰던 거는 그 당시에 만났던 여성 지방 의원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지방 의원님들이 지금은 다 너무 좀 당연하지만 그때만 해도 너무나도 다 투쟁적으로 싸워야 했었던 일들인데, 뭐 예를 들면 뭐 학교의 급식과 관련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비리, 뭐 이런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역의 여성 지방 의원님들이 굉장히 앞장서서 투쟁하시고 임기 4년 동안 사실은 그거 하나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제가 좀 그 단체 활동을 하면서 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정치에 뭔가 진입을 한다면 과거처럼 뭔가 국회 큰 것들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내 생활과 조금은 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지방의회에서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뭐 계속 가지고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차에 그 당시 제가 2010년도에 이제 처음 출마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 여성, 청년, 그 시민단체 중견활동가 요 세 가지 키워드로 인재 영입을 했었고, 지금도 청년이나 여성들은 사실 인재 영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늘 사실은 정당에 이제 사실은 없기 때문에 수혈이 필요한 이런 직군들, 연령 그리고 성별들이
당에서는 늘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 그 세 가지 조건에 이제 맞아서 당에 영입이 되는 약간 그런 케이스였어요. 제가 뭐 사실은 20대 때 그 단체 활동하고 또 명지대 정외과 나와서 이제 활동하고 뭐 제가 사실은 그렇게 막 대단했나 이런 생각 사실 안 하면서 그냥 그 일이 좋아서 그 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열심히 사실은 그냥 20대를 살아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살았던 20대가 제가 영입이라는 이름으로 당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공부만 하고 있는 청년 또 물론 어떤 계기로 정당에 진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당에서 찾는 청년 인재들은 아무래도 좀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아니면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것처럼 어떤 한 분야에서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청년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당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과정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살아왔었던 그런 활동들, 다양한 활동들 이런 과정들이 제가 2010년에 이렇게 전략공천 영입이 돼서 전략공천을 좀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들어와서는 어쨌든 뭐 최다득표로 당선되고 또 우리 주민들과 또 나름 청년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여성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인정받으면서 그 이후 과정들까지 좀 이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그 20대 저의 20대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저의 정치 요 인생을 딱 좀 결정짓는 그런 계기들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느새 대학교가 뭐 20년 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나도 시간이 사실은 많이 흘러서 제가 뭐 청년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참 부끄럽지만 뭐 그러나 아직도 정당 안에서는 뭐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45세까지 청년으로 당원 당규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그들에게 45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가산점이나 아니면 뭐 재정적인 지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40대까지 저희가 뭐 20대, 30대, 40대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그 법이 바뀌면서 18세 부터 또 이제 출마를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대부터 40대까지 조금 더 이렇게 넓게 통틀어서 우리가 청년 정치라고 만약에 이제 명명을 한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청년 그러니까 정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리고 청년 정치에게 기대하는 거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는 이렇게 영입되고 뭐 소모되고 그리고 뭐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청년 정치의 현 주소였다면 지금은 뭐 이준석이나 박지원으로 대표되듯이 사실은 언론에 주목받고 또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청년 정치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들 그리고 더 많은 좀 방향성들에 대한 논의들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청년 정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언론에 보여지는 그 정치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을까? 그리고 과연 우리 청년 세대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겠죠. 아마 두 청년 정치인에게도 여러 가지 평가들이 좀 엇갈릴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뭐 저도 저의 경험이 있었던 구의회만 보더라도 60대 남성 그리고 자영업 출신 이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20대, 30대, 40대까지도 청년이라고 치고 이분들이 사실은 의회에 진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갖고 있는 의미는 뭐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국민들을 더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구성 역시 굉장히 다양해야 한다는 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이고 그동안에 연령적으로 그렇게 과소대표되었던 청년들이 이제라도 조금 더 많은
참여를 지금 앞두고 있고 또 실제로 도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양적 확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필요한 이제 측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질적인 확대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이나 박지원 청년 정치인에게 이제 대표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제 바라는 청년 정치인인가?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야겠죠. 실제로 정말 많은 청년들이 도전을 하고 있죠. 이번 지방선거만 해도 꽤 많은 청년들이 이제 도전을 했었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살펴보면 저도 저 안에 40대에 이제 한 명으로 포함이 되어 있겠죠.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10%가 최종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겠지만 10% 정도가 공천을 받았고 그 중에 11%가 당선이 되었고,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8%가 공천을 받았고 8.6%가 당선이 됐네요. 이 세대 전체 유권자 수를 대비해서 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적은 숫자기는 하죠. 우리가 뭐 한 저 세 연령대를 다 합친다면 그래도 한 30% 정도의 유권자층이 국민층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10% 정도 청년 정치인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또 하나 저 수치에서 좀 재미난 거는 어쨌든 공천율보다 당선율이 더 높은 거.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들을 공천하면 사실은 당선된다. 라고 사실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성 세대들이 아직도 청년 공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저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껴맞추기식 아니면 보여주기식 정도로만 그치다 보니까, 만약에 청년 뭐 유권자 비율이나 이렇게 맞춰서 한 30%량 공천을 했다면 청년 정치인들은 이 수치대로 본다면 당연히 30% 이상 당선될 거라는 거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고, 경험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정무적인 감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공천에서 늘 배제되어 왔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청년들을 저렇게 선택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퇴다 득표를 했었던 건 역시 정치인들은 제가 처음 왔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듣보잡이었거든요. 지역에서는 제가 그 지역에 거주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다득표를 만들어준, 제가 그냥 2-가번으로 당선은 될 수 있었지만 최다득표가 됐었던 이유는 주민들이 사실 어떤 새로운 정치, 그리고 새로운 사람, 지금 현실 정치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그대로 표출됐기 때문에 최다득표가 가능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늘 저희 최다득표 경력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정치권보다 우리 국민들이 더 시대를 앞서 나가고, 그리고 정치권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국민들은 오히려 더 그런 새로운 도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청년들이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치를 얘기하면서 항상 어떤 우리가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를 분노케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변화를 사실은 열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를 공부하고 또 도전하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이제는 멀게가 됐어요. 멀게는 5년 전, 6년 전에 이런 촛불, 그리고 박근혜 탄핵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가깝게는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에서 이렇게 민주당 완패, 뭐 이런 결과들이 있었죠. 사실은 이게 그냥 이 수치만이 아니라 결국 여기엔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얘기하는 국민들의 어떤 분노, 불만, 어떤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담겨 있는 결과겠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부분에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문제들을 사실은 해결하는 가장 중심에 정치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들은 사실은 생각을 해야겠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책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뭐 부동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일자리와 관련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분노를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분노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해결책들을 반영해 주는 게 결국은 정치더라,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뭔가 사회를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서 사실은 공부하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건데,
제가 처음에 2010년 이제 출마를 하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아주 뭐 의욕이 대단했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정치를 공부했고 그리고 또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어떤 사회부조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내가 정치인이 되어가지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보겠어 라고 굉장히 선의로 접근했었던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실제로 힘이 없으니까 초선이고 어리고 여전히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좌절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냥 이게 옳은 일이라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그냥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재선 그리고 또다시 뭐 국회 보좌관 뭐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저의 힘들이 조금씩 더 커지고 이런 힘들을 갖췄을 때 하나하나 일들이 또 해결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겪으면서 정치라는 게 도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선출직이라는 주민들이 주신 힘을 가졌을 때 이 힘을 어떻게 제대로 써야 하는지 학습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 이 과정 전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사실 도전하지 않으면 뭐 아예 이 일의 시작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사실은 함께 경험해 나가면서 이준석 박지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부터 성장한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또 새로운 비전으로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치의 발견이라는 책을 그 당시에 제가 좀 읽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뭐 충격도 많이 받고 했는데 우리가 좋은 정치, 착한 정치만 하려면 종교인이 돼야지 정치인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있어요. 우리가 선의의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양한 그런 정치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그 성과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정치라고 하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정치라는 거 그리고 인간 사회라는 게 결국은 갈등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이권 다툼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리고 정치가 거기에서 어떻게 선용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찾아 나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함께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정치라는 게 이 권력을 갖고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혹은 우리가 원하는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혹은 소수이지만 꼭 필요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권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권력들이 결국 또 부패가 되는 거는 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권력들을 어떻게 선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제가 청년이고 여성이어서 사실은 좋았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전에 여러 가지 그런 이권 관계들에 매여 있지 않았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였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조금은 그 선한 의지를 선한 결과로 선한 과정을 거쳐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런 연결고리들에서 굉장히 좀 자유롭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성세대들은 그것을 경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공공성과 그리고 어떤 선한 의지들을 실제로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제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권력을 가졌고 그 권력을 제대로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계들이 형성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더럽혀지지 않은 이제 그런 상태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청년 정치인들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이 거론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던 서생적인 문제인식과 상인적인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사실은 이 문장에서 모든 것을 정치의 모든 속성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원칙과 어떤 방향성들은 인지를 하되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성공시켜내기 위해서는 어떤 현실 정치에 기반한 그런 상인적인 현실 감각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젊은 나이에 이제 정치를 시작하면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이제 정치적인 사명은 이렇게 좀 잊혀진 사람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또 그들에게 좀 버팀목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하는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청년 정치인으로서 갖고 있는 그리고 여성 정치인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이점들을 충분히 살리는 그런 정치를 해온 어떻게 보면 12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이번 제가 선거 출마하면서 지난 8년의 이제 구의원 경험을 좀 정리하면서 이제 적었었던 건데 요거는 뭐 나중에 자료로 한번 보시고 이 과정에서도 청년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냥 지역에서 민원 해결하는 데 치중하거나 아니면 관계들, 지역에서 인적 관계들을 쌓는 데 치중하는 어르신 의원님들과는 좀 다르게 정말로 공부하고 일하고 어떤 것들을 해결해내는 이런 과정에 집중했었던 그런 8년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년 정치인들에게 기대하는 국민들의 주민들의 어떤 기대감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각각의 선거들 좀 우리 같이 공유하면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청년 정치를 했을 때 사실은 책임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청년 시작은 진입은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진입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청년 정치인, 여성 정치인에 대한 평가들 그리고 앞으로의 진입 문턱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그런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활동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지금 보면은 청년 정치인들이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주민들한테 청년 정체성을 갖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하는 이유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미 살아온 삶이 너무 다르잖아요. 과거에 뭐 대학만 가면 취직을 자동적으로 되던 시절 혹은 뭐 대학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했으면 그것이 그냥 당연히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뭐 그런 시대를 살았던 분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코로나19라는 여러 가지 위기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도 겪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더 어려워진 우리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경험은 사실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청년들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정책들을 바라보고 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달라서 청년 세대가 같은 우리 청년 세대들을 대표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정치에 이제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뭐 꼭 선출직만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어쨌든 낙선을 하면서 지금은 다시 이제 국회 보좌관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출직으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활동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치부 기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시민단체 활동가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들 속에서 그래도 제가 요 세 가지는 그래도 우리가 정치의 꽃 선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출마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세 가지는 한번 좀 꼭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는 이제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에서 활동을 하는 거를 하나는 정말로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당을 가입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데나 가입하는 건 아니겠죠. 본인의 정체성과 또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뭐 의원 정치인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다양한 고민들 속에서 정당을 선택을 하시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뭐 중앙당 대학생이나 청년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지역에서 각 지역마다 지역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역위원회 활동도 사실은 대학생 시절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의 첫 시작, 현실 정치의 접점을 찾는 첫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정받을 만한 경험이 어쨌든 필요하다. 그냥 오로지 청년 하나만으로는 사실 도전하기에 너무 어려운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제가 시민단체 활동가 8년
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청년과 여성 플러스 저희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갔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정당이나 혹은 사회적으로 혹은 주민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경험들, 경력들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분야나 뭐 직종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고 그것이 그냥 내가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하는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이 이후에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낼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인정받을 만한 어떤 경험, 경력들을 쌓아나가는 고민들이 사실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역과 친해지기 라고 제가 이제 세 번째를 쓰기는 했는데 결국은 선거 그리고 선출직 뭐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표심, 주민들의 표를 받아서 당선이 되는 거고 저도 처음에 만 30에 비례가 아니라 지역구로 이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과 최소한의 접점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당의 지역위원회 활동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면 요즘에는 지역 안에서 청년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사실은 굉장히 지역에 기반한 이런 활동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역과 친해지는 방법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 때 사실은 무엇을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요렇게 좀 시작을 일단은 저희가 뭐 정말 언론에서 조명받는 유명한 그 청년 정치인들처럼 갑자기 발탁돼서 들어가는 경우들은 사실은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각자가 사실은 이런 최소한의 과정들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사실은 뭐 여성, 청년, 시민단체 중견활동가 이 세 가지로 영입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꼭 집어서 목소영 이리 와 우리 당에 가입해 출마시켜줄게 사실 이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고 이것에 동의하는 어떤 지역의 국회의원이 있었고 그 국회의원이 여러 시민단체들을 막 수소문하던 중에 뭐 예를 들면 제가 서울 성북구 정릉 지역이 지역구였기 때문에 뭐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뭐 거기에 살고 있는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온 뭐 이런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있었지만 그분들은 이런 선출직 정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고 운동적인 정치 이런 부분들에 더 큰 본인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뭐 그분들은 그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직접 그 출마를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출마하겠으면 저를 데리고 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들어서 제가 사실은 그 영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또 그 이전의 그런 경험들이 결국은 제가 출마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게 한 이제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활동들이 그냥 우리가 발탁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현실 정치에 뛰어들 혹은 뭔가 현실 정치와 접점을 찾을 준비가 또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저는 뭐 이제 44, 만으로 하면 42, 뭐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늘 사실은 고민하고 책임감을 아까 책임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성 정치인, 청년 정치인으로서 내가 잘해야 사실은 그 이유도 점점 더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제대로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4년 후를 준비하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 우리 뭐 친구들 중에 뭐 정치에 직접 출마를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아직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제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이후에 그런 청년 정치인으로서 대표되는 어떤 새로움 그리고 공공성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청년 정치의 평가들을 좀 나가는 이제 그런 계기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후에는 그 뭐 선거를 좀 준비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좀 적기는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후에 좀 자료로 우리 친구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저의 경험은 이 정도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신 선배이신지 더 감명 깊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목소영 후보님께 정말 궁금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나이에 상관없이 정치인이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대변할 수 있다라는 말과 또 청년 정치인만이 청년을 대변할 수 있다라는 논쟁이 있잖아요. 이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뭐 두 가지 다 사실은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청년 정치인 혹은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의원이 되었지만 당연히 제가 그 세대만을 대표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 건 아니겠죠. 저를 또 뽑아준 유권자들이 다양한 연령대가 있고 또 다양한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전체를 대변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사실은 살아온 경험치들이 너무나도 다른 거잖아요. 지금 기성세대들이 내놓는 여러 가지 청년 정책들 중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아마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직접 그것을 공감해 보지 않고서는 사실은 모르는 부분들 사실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 정치인들이 그 부분들을 직접적인 고민 속에서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한 그 경험 속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사실은 실제로 우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치인들이 일단은 그 두 가지 자기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한 부분들을 채우는 그 정체성 부분 그게 청년이든 여성이든 뭐 노동자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정치 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 의미에서 기성세대 나이와 상관없이 기성세대들도 당연히 청년 정책부터 모든 노년 정책까지 다 아우를 수 있겠죠. 있어야겠죠. 뭐 그러나 어쨌든 자기가 집중하는 분야들은 분명 좀 달라야 되고 사실 제가 처음 이제 의원이 돼서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보면은 다 문제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 모든 거가 다 막 잘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을 초선 때 막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이제 의정 활동들이 사실은 더 유효하고 실제로도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성세대들도 전체를 아우르지만 그중에 자기가 더 주력하는 전문 분야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청년들을 또 그건 당연히 책임감으로 대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청년 정치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청년 정책에 집중하는 의원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당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저는 그런 적극적 조치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뭐 남녀 동수까지 50대 50 아니 혹은 40대 어느 한 성을 뭐 40대 60을 넘지 않는다. 60을 넘지 않는다. 이런 규정들이 생겨날 정도인데 우리가 그런 할당 내지 어떤 뭔가 세상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임계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어쨌든 30%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 30%라는 게 뭐 물에 기름을 섞었을 때 이게 희석되는 그 지점이 30%는 돼야 희석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표가 되려면 최소 30% 정도는 되어야 좀 어떤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지금은 턱없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죠. 네. 그리고 실제로 뭐 또 청년 정치인들도 지역에서 아까 뭐 10%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지역에서 보면 결국 1명, 2명이거든요. 각 의회 뭐 한 20명 정도 남짓되는 의원들이 지방의회의 경우 있다고 했을 때 과연 1명, 2명이 어느 정도 개인의 의정 활동을 넘어서는 전체적인 그 판을 좀 바꾸는 의정 활동이 얼마만큼 가능할까는 사실은 굉장히 요원하죠. 그래서 한 30% 정도가 필요하고 뭐 현재는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없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강연에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셨지만 청년이라는 젊은 나이에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 강의의 대부분이 저의 출마 계기였던 것 같은데 더 구체적으로는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튼 아까 그 세 가지 뭐 저는 정당 가입은 출마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정당 가입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제가 그 시민단체 여성단체 활동을 하면서 가졌던 경험이 저한테는 정치 출마의 가장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특히 거기에서 그냥 어릴 때 겉멋만 들어서 큰 정치만 중앙 정치에만 이렇게 관심을 두다가 아무튼 그 단체 활동이 지역 정치라는 거에 굉장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또 그 안에서 늘 아무래도 좀 소수 힘없는 사람들 뭐 이런 부분들 의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성 의원들이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쨌든 고군분투하고 투쟁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어떤 성과들을 이뤄내는 그 과정들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느껴졌고 나도 저렇게 뭔가 도움을 좀 주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그 당시에는 제가 뭐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젊은 주변에 이제 젊은 주변의 친구들 중에 일찍 뭐 아이를 가진 친구들이라던가 학교의 여러 가지 자녀의 학교 문제라던가 어린이집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 동시대를 살고 있는 친구들의 똑같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막 저렇게 기존의 정치에서는 안 받아들여지던 것이 그거에 대해서 4년 내내 열심히 노력하던 한두 명의 힘으로 조금이라도 변화해 나가는 모습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이런 경험과 의지만 있다고 되는 거 당연히 아니고 당연히 그런 제도적으로 여성 청년 할당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진입할 수 있었고 또 그 제도가 있다고 해서 또 무조건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도 뭐 예를 들면 여성 30% 청년 30% 할당제들이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가 안 채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 제도를 활용해서 청년과 여성들 뭐 어떤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정치권 안으로 제도권 안으로 진입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성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 지역위원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그런 분들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져야 저같이 사실은 굉장히 운 좋은 경험을 사실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시대는 좀 변하고 있고 우리들도 준비하고 그리고 기성세대도 시대가 바뀌면서 기성세대도 바뀌어 나가는 것 같아서 이런 진입의 폭들이 점점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정치에 입문하실 때 가지셨던 신념에 지금과의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어떤 계기로 변화하게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뭐 큰 신념은 사실은 특별히 바뀐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아까 처음부터 이제 목소리에 얘기했지만 제가 항상 또 그 목소리라는 거를 쓰는 이유도 제가 그 신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초선 때 사실은 뭘 해도 이게 뭐 참 일이 안 되더라고요.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말 선한 의지만 가지고 또 저는 그 선한 의지와 선한 방향성 그리고 내용이 있다라면 그게 합리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당연히 성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되는 일이 없었어요. 초선 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목소리만 높이는 철없는 젊은 의원이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 과정들도 저는 굉장히 다 좀 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지금 이제 12년 정도 현실 정치에 이제 몸을 담고 있고 지금 보면 어쨌든 그 과정에서 타협하고 조율하고 양보하고 어떤 정치적인 활동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2010년과 2022년에 제가 가장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그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이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풀어나가는 상의적인 현실 감각을 조금 더 갖추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정치가 좀 더럽다, 뭐 맨날 싸운다, 뭐 등등등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선의의 목적들을 실제로 현실에 실현시켜 내가는 그 과정이 사실은 국민들 보시기에 좀 못마땅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꼭 물론 이제 그 정도의 차이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사실은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강연을 듣다 보니까 정말 궁금했던 게 사실 여기 있는 학생들이 어찌 보면 다들 후배님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도 정치지만 그 초선 하시면서 많은 갈등도 겪고 또 많은 좌절도 하고 실패도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견뎌내셨는지 저희 후배님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의 중에 4년 뒤를 또 새롭게 그리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때 당선이라는 결과를 낳기 위해서 이번 선거와 달리 차이점을 가지실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대략적으로나마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질문이라서 분리해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뭐 어떤 마음가짐으로 버텼을까를 생각하면 뭐 그 당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가 대부분 60대 남성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 혼자였으면 되게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만 서른이었고 또 만 40, 딱 10살 차이 나는 또 그 동료 의원님이 한 분이 같이 진입을 했었어요. 아마 그 의원님도 저 때문에 버텼을 것 같고 저 역시도 이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버텼을 것 같거든요. 무언가 이제 목소리 내야 될 때 같이 힘이 되어 주었고 그리고 무언가 또 잘 성과를 이뤄냈을 때 함께 사실은 이런 것들을 더 크게 확장해내는 그런 시너지들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동료 의원 마음에 맞는 그리고 같은 지향을 바라보는 동료 의원이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30% 이런 얘기 숫자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제가 2010년만 해도 여성 의원들 아무튼 비율이 뭐 한 자릿수였거든요. 그거를 전 지역으로 따지면 진짜 지역마다 뭐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한두 명의 여성 의원들이 있거나 마음만 뭐 굳이 여성 의원이라고 한정지을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함께 무언가를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동료들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년도 뭔가 청년의 시각으로 지금의 세대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할 때 필요한 게 그거를 함께하는 사실은 동료가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또 그 기간들을 이제 버티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성과들로 더 확장되는 이제 과정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료 의원이었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튼 4년 후 준비하는데 뭐 이번 선거가 사실 저희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는 강북 권역이다 보니까 민주당 그 번호를 달고 나오면 거의 다 당선이 되는 지역이긴 했어요. 근데 요 최근에 사실 정치 지형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냥 당연히 당선되는 그런 지역들은 지금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선거에 물론 지역에서 8년 동안 이제 활동을 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뭐 당선된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주변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자만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그래서 이제 500표 차로 제가 떨어지기는 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과연 이제 됐을까? 뭐 이런 고민들 많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 스스로를 제가 이렇게 8년 의정 활동하고 4년 국회 보좌진 활동을 하면서 저 스스로 내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구나라고 올라왔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우리가 왜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 정치권들 국민 민심으로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배라는 얘기 늘 하는데 조금 더 사실은 다시 주민들의 이 마음, 내가 눈에 보이는 주민들만이 아니라 유권자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어떤 방향을 좀 바라보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스스로를 낮추고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꿈꿔왔던 여러 가지 가치들이나 이런 활동들은 지역에서 또 꾸준히 하면서 주민들하고 만나갈 예정이고 그 과정을 거쳐서 4년 후에는 꼭 당선이 되어서 명지대 선배로서 시의원이 되어서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목소영 후보님과 함께 청년 정치인의 삶에 대해 나누는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후보님 오늘 일부 간단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제 30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압축적으로 얘기를 뭐 거의 20년에 걸친 대학 졸업 후의 생활들을 압축적으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깊이 있게 나누지는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기는 하는데, 뭐 그래도 우리 이제 선배 중에 이렇게 정치에 직접 도전해서 또 성공도 해보고 또 이런 좌절도 해보는 선배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면서 함께 그 과정, 아까 제가 동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명지대 후배들과 함께 좀 그런 과정들을 또 이후에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들 그러니까 도전 안 하면은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방식의 정치 영역에 도전하는 그런 과정들을 응원하고 기대하고 저도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미래 청년 정치인들을 위해 귀한 말씀 주신 목소영 후보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또 다른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청년 정치인께서 저희에게 청년 정치인의 솔직한 속내와 포부를 나눠주신다고 하시는데요. 국민의힘 염정 후보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안산시 제7선거구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로 출마했던 경기도 의원으로 출마했던 염정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걸어오면서 좀 느꼈던 게 오늘 좀 덥고 습한데 멀리서 온 그 또 서울에서 이렇게 먼 길에서 오셨다 그래가지고 일단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제가 PPT 준비하면서 화면을 제가 이제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했지만 화면 색깔을 이제 파란색 위주로 해가지고 여와 야의 이런 좀 협치를 좀 존중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속내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초대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제 출마를 경험하기까지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그 6개월 시간을 조금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지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연자에 대한 소개 간단히 드리면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이제 저는 기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조선일보 기자로 이제 4년 정도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위에 경력 사항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경력이 이렇게 많아서 정치 활동을 했다라는 것보다는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왜 정치를 하려고 했는지 그런 철학을 좀 이제 쌓아가면서 그런 가치관을 나름대로 확립해 가면서 이런 정치에 정말 뛰어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따가 철학도 말씀드릴 거고 어떻게 선거 과정을 겪어왔는지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이제 제 인스타그램 페이지 화면입니다. 이제 막 사표 낸 젊은 정치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표 낸 지는 이제 한 9개월 정도 됐고요. 작년 12월에 사표 내고 현실 정치로 뛰어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제가 왜 정치인을 하려고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실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정치인으로서 어떤 내가 포부를 한번 펼쳐보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왜 선택을 했는지 제 경우를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또 여기 정치외교학과 학생분들도 계시지만 저보다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생활정치에 좀 측면에 두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좀 특이하게도 사실은 6개월 기간 동안에 이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까지 한 번에 치렀던 조금 쉽지 않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씀으로 이렇게 좀 하면서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인 선택을 한 것은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처럼 정치외교를 전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무회계학과를 졸업했고요. 세무회계학과 졸업하는 과정에 저희는 이제 어떤 전문 자격사를 취득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세무사 시험을 준비를 했었고, 세무사 시험에 어쨌든 실패하면서 저도 일단은 취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관심은 있었던, 근데 세무회계학과는 졸업을 했으니 이 언론인 쪽으로 한번 종사를 해봐야겠다 해서 어떤 그 취업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바로 이제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조선일보 인턴으로 들어가서 처음엔 인턴 경험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볍게 들어갔는데 취업이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점점 듣게 되면서,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겁먹으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러한 삶에서 갑자기 이제 의도치 않았던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생각이 없었던 제 인생에 계획이 없었던 조세일보라는 데 입사를 하고 나서 이제 딱 4년 정도 만으로 4년 정도 근무를 하는데 사실 요즘에 평생 직장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4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어떤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회사로 이제 뭐 직종을 옮길 수도 있고 그런 찰나에 어떤 그 쳇바퀴 같은 삶에서 이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순간에 정치 활동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일단 가족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제가 결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족을 설득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모님들도 일단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즘 사실 정치인이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의 그 직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느냐. 그러면은 정확하게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어야지 제가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도 생기고 그러면서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그게 조금 정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도 이렇게 경력에 좀 이렇게 많이 적혀 있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특이했던 게 친구들이 이제 보통 대학교 다니면서 기업체 대외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기업체 대외 활동보다는 그 지방자치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안산시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지 경기도에서 하는 경기도의회에서 하는 의정모니터라든지 혹은 경기도에서 하는 청년참여기구라든지 그런 그 지방자치에서 하는 일종의 어떤 커뮤니티 행사들에 많이 참여를 하면서 발전과 변화에 좀 나름대로 힘을 보태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안 돼. 혹은 뭐 여야가 뭔가 협치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기성 정치인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청년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거에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담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표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개진했던 의견들에 대해서 조금 반려당하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페이퍼로 들어갔을 때 이것이 그냥 무용지물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좀 반대급부가 생기면서 그럼 내가 해보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일부러 했던 것도 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왜 회의 참여했을 때 활동 수당도 괜찮게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좀 가성비를 따져보자. 기업체 저는 어차피 이제 일반 회사에 취업하는 것보다는 전문 자격사를 취득해서 이제 제 사회생활 활동하려고 했던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었던 것 같고 변론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반장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서 학생회장도 했었고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학생회장도 하면서 한 번도 낙선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은근 언젠가는 이제 저런 그 현실 정치에도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막연하게나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자신감으로 가득 차면서 제가 작년 12월 10일 날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들어가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사실 국어사전에서 나오는 뭐 의미는 뭐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굉장히 거창한 의미로 다가서는데 어떻게 보면 뭐 권력을 획득하고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생활 정치를 정말 좀 중요시했어요. 일반 TV에서 나오거나 우리가 뉴스에서 봤을 때 정치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싸우시고 다투시고 그리고 뭐 식물국회를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시고 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가 맞나? 근데 사실 일반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불편한 것들을 해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먼 거리에서 느껴지는 정치보다는 저는 좀 일반적인 생활에서 진짜 내가 뭔가 불편한 게 있다면 이것을 좀 합리적인 과정을 갖춰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시민들로부터 대의를 받아가지고 어떤 뭔가 의사결정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그것을 하고 싶었다. 그게 제가 생각했던 그 정치적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정치를 조금 실현하려는 것이 제 정치적 철학이었고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드플레이 염으로 해가지고 언제나 그 시민들과 가까운 주민들과 함께 행동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를 좀 담아서 그런 슬로건을 좀 내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12월에 퇴사를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되는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에서 한 번도 떨어져 보지 않았다는 그 자신감, 그 막연한 자신감 하나와 그렇다고 뭐 그것이 뭐 대학교 때 어떤 학생회장 활동을 한 것도 아니었고 정말 학창 시절 때 이런 선거에 뛰어들어봤던 경험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1월 달에 청년보좌역이라는 것을 모집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당시의 후보께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여파에 이제 몰리면서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아야겠다. 왜냐하면 사실 2030이 이번에 워낙 화두였고 이슈였기 때문에 이런 그 캐스팅 보트를 가진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지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선발하는 인원이 원래 당초 한 20명이었는데 전국에서 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선발이 돼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됐던 그 시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보좌역으로 선발이 되면서 저는 이제 홍보미디어 본부 간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굵직하게 주요하게 일을 했던 것은 저기 왼쪽에 보이는 사진에 그 열정 열차를 저희가 직접 기획했습니다. 그 현재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죠. 이준석 전 대표와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호남과 그리고 대구 경북을 직접 그 무궁화 열차를 타고 직접 내려가서 정책을 담고 또 그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대선을 한번 펼쳐보자.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례 없었던 것을 저희가 직접 기획하면서 효능감을 굉장히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처음으로 해보는 기획이었는데 불구하고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유권자 페스티벌을 기획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직접 기획을 하고 이렇게 뭔가 실현을 해 나가면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또 했던 것이 쓴소리 간담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지지율이 급락했을 때 저도 이준석 대표와 이제 손을 잡아야 한다. 뭐 그 지지를 하는 것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정말 당선되려면은 협치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어야지 국민들께서 납득이 되고 표를 던져주실 것이다. 그것이 2030이 바라보는 모습일 것이라는 것을 사실 지금은 되게 이렇게 좀 다듬어서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진짜 왜냐면 어쨌든 보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날 이준석 대표와 또 극적으로 또 결합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에서도 또 효능감을 한 번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돌아서고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이었고 지금은 또 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신 분이었는데 어쨌든 할 말은 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뭔가 정말 이 퇴사하고 나서 한 2개월, 3개월 동안은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내가 생각했던 정치 환경에 뛰어들었던 거구나. 이러한 소회를 좀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간신히 이제 대선을 치르고 나서 이제 재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이제 맞닥뜨렸던 거죠. 이제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는데 3월 9일 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재선거를 치르려면은 공천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저는 이제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공천이라는 것이 이제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만큼 쉽지가 않은데 그 뒷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요 다음 페이지에서 해드릴 텐데 내 선거와 남의 선거는 좀 천지 차이였다. 제가 6개월 동안 지금은 좀 다시 살이 좀 쪘는데 한 3개월 동안 많이 먹고 하면 살이 쪘는데 13kg가 정확히 빠졌었습니다. 근데 대선 때 한 4kg 빠졌었고 지방선거 치를 때 그러니까 재선거 치를 때는 한 9kg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재선거 때 더 모든 것 진짜 정말 저를 이렇게 모든 것을 갈아 넣었던 그런 선거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쉽게 보면은 경영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라는 상품을 소위 이렇게 말하면은 경영학적으로 말하면은 선거라는 것은 사실 후보자를 유권자들한테 판매하는 일종의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내 돈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그 유권자를 설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매개 자체가 하나의 경영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거치면서
이제 어쨌든 공천을 받아야지 선거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무소속으로 당선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뭐 정말 유명한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어떤 뭐 유명 인사가 아니고서는 뭐 무소속으로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당선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였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선거에도 기여를 했으니 지방선거에서도 어떤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좀 약간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떤 전략을 펼쳤었냐면요. 사실 이게 지역민들한테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얘기이기도 한데 저는 이미 제가 그냥 공천 받았다고 생각하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그 3월 경에 이제 한 공식선거를 3개월 정도 앞두고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는데 제가 아마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등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등록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판도가 이제 조금 이제 어수선하기 시작했던 거죠. 저 사람 누군데? 지역에서 이제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저 친구가 어떻게 갑자기 경기도 의원 선거에 공천을 받으려고 이렇게 후보자로 등록했지? 그러다 보니 저 친구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대통령 선거에도 뭔가 기여를 했다고 하네? 그러니까 소문들이 그들 안에서 펼쳐지면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저 친구는 저쪽으로 자리를 잡았으니 나는 이제 다른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 전략이 통하면서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쪽 화면이 이제 선관위에 등록됐던 그 제 공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됐던 그 화면이고 그 위에 화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실시했던 그 PPAT라고 하는 소위 기초자격 능력 평가 시험이었는데 공직 후보자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들께서도 이 PPAT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시험을 치러 보니까 사실 여러분이 정외과 출신이시면은 저보다 더 많이 이쪽으로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실 수도 있고 근데 시험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그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데 있어서 당락을 가르는 데까지는 기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선거를 이제 공천을 다행히 받으면서 제가 광역의원으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조금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경기도 안산에서 출마를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험지인 지역입니다. 사실 그것을 모르고 출마했던 것은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감. 제가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시킬 수 있었던 뭔가 이거 되겠는데? 이런 뭔가 전국적으로 바람이 부니까 공천도 받았고 점점 더 관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지역을 넘어서 이렇게 외부 사람들한테도 관심을 받았던 게 제 유튜브 채널을 열고 거기서 이렇게 조금씩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정책 쇼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홍보미디어 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뭔가 부족했던 부분들 굉장히 관심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 쇼츠로 조금씩 만들어서 계속 배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제 13일 기간 동안에는 지역에서 이제 그 유세차를 가지고 그 현장 곳곳 거점마다 가서 인스타그램으로 직접 바로 라이브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정치 버스킹까지 진행하면서 이렇게 선거를 뛰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어떻게 보면 좀 참신하게 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어쨌든 낙선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일반 유권자분들께서 지방선거까지는 사실 굉장히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쪽으로 특화를 시켰던 게 지금으로서는 뭐 저를 알리는 데는 많이 도움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그 오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민들과 조금 더 접점을 많이 형성을 하고 물론 제가 그렇게 행동을 안 하진 않았는데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출퇴근길 인사에 좀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조금 더 어쨌든 그 선거에 관심 없는 지역 주민분들을 끌어올 수 있었던 것들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았나. 물론 그것이 이제 저런 SNS 활동이 도움이 됐을 수도 있는데 효과를 따져봤을 때는 조금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선거를 뛰시게 된다면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것이 무조건 정답이나 해답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참신하게 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효과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세차에서 저렇게 직접 마이크를 잡고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도움이 됐던 것은 대선 치르면서
지역에서 직접 그 마이크를 들고 제가 아예 마이크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세차를 타고 왜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계속 말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지역에서 한 2~3천 명 앞에서 이렇게 서서 마이크를 들고 연설했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기회들인 거잖아요. 제가 뭐 가수가 아니고서야 일반적인 뭐 콘서트 현장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혹은 지지자 아닌 분들, 일반 시민분들을 왜 이 유권자들이 표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모르게 조금씩 뭔가 이렇게 조금 성장해 나간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식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제 저희 지역구에서는 5,500만 원 정도의 이제 비용을 지출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제가 이게 아마 이제 선관위에서도 이제 쓰겠지만 예비 후보자 때 쓰는 비용들은 보전이 안 됩니다. 저기 5,500만 원은 13일 동안, 그러니까 지방선거로 따지면 13일 동안 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세차 비용, 뭐 이렇게 선거 홍보비, 그리고 공보물, 이런 비용에 대해선 보전이 되는데 그 이전에 쓴 비용이나 뭐 식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어느 정도 감안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비용을 쓸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는지 조금 짐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15% 이상은 득표를 해서 저 금액에서 이제 100% 보전은 받았지만, 물론 100%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받았다는 그 100% 보전은 여기 조금 좀 말을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인쇄 비용을 제가 만약에 한 800만 원을 썼다고 했을 때 그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쇄 비용은 한 500만 원만 쓸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걸 이상을 써가지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엄청 좋은 인쇄 비용에 막 100% 다 투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저 돈을 전부 다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제 세금으로, 국민들께서 세금으로 저를 이제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셨던 거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선거를 치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 6개월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조언을 해드린다는 것은 사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번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낙선의 아픔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 선거는 승자 독식이더라고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처음 패배해봤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많은 돈을 쓰기도 했고, 그리고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선거 동안 9kg가 빠질 정도로 제가 아침 저녁 없이 열심히 활동했는데, 결과로서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뭐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는데, 이 4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거는 과정이고 승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심스럽게 그 출마를 한다고 하시면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였죠. 공천을 받기도 쉽지 않은데 공천을 받았었고 그 과정을 겪었던 건데, 여러분들도 정말 이 냉철한 현실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안산 지역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험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선 때는 한 6,000표 차이 났던 걸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734표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한 5,300표를 최대한 끌어들였던 건데, 그래도 결과는 결과입니다. 734표도 진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들께 이제 후배 정치인분들께서 이제 입성을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정당이든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좀 가능성 있는 출마를 하시는 게 처음 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그런 권유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유튜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저를 실제로 뽑아주는 저희 지역의 유권자분들은 특히 지방선거는 관심도가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출마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내 생계가 굉장히 바쁜 와중에 대통령 정도면은 그래도 내 삶과 어느 정도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선거는 굉장히 나랑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밀접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좀 알지도 못하고, 사실 이게 지방선거의 좀 제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험지에 출마하는 이유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험지에서 출마하면 어쨌든 승리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 담보되기 힘드니 여러분들께서 어떤 지역에서 뭐 내가 이쪽 수원에서 학교를 나왔으니까 내가 뭐 서대문에서 학교를 나왔으니까 이쪽에서 꼭 출마를 해야지라기보다 그것이 내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출신지나 학교를 굳이 따져야 되나 이런 현실적인 생각도 좀 들었고요.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정치인이 뭐 화두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정치 외교를 전공하고 계시지만 나만의 뭔가 특별한 무기 뭐 예를 들어서 토론 능력이라든지 어떤 뭐 자격증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은 소비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잊혀지기 쉬운 구조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활동을 나가느냐에 따라서 지역민들이 저를 잊거나 아니면 저를 다시 기억할 수 있거나 그러니까 4년 뒤에 뭔가를 기약했을 때 혹은 뭐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본인만의 나는 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러한 무기, 이러한 강점은 있어. 그러한 전략적인 자산 정도는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러한 그 냉혈한 정치 환경에서 좀 살아남기 좀 소비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결국에는 그러한 힘을 기르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차근차근 시간을 좀 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7장 투표를 했잖아요. 저희 안산 지역 같은 경우 안산시장 그리고 안산 경기도지사 그리고 경기도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그리고 안산시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그리고 교육감까지 이 7장 투표하는데 예를 들어서 2명씩 후보만 나와도 14명이 공보물을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혹시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이번에 지방선거 하면서 공보물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부터 여기도 사실 많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 많은 후보자들을 내가 진짜 생계가 이렇게 바쁜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점검하고 뭔가 정확하게 투표를 하겠다? 이게 진짜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저는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이 있었고 언젠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봤을 텐데 그 공보물에도 보지 않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확실하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적인 자산이 있거나 아니면 이 지역에서 혹은 내가 무조건 당선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그런 게 아니고서는 어쨌든 이런 현실 정치는 좀 녹록하지 않다. 녹록지만은 않다. 그리고 지방의회 개념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구의원이 아니라 시의원 개념이거든요.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과 시의원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 시민분들은 제가 경기도의원으로 출마한다고 했을 때도 그럼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어디서 일을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설명드려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러한 변수들을 따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 환경에 이제 진출한다고 했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고 또 일반 시민분들, 유권자분들께서도 저 사람들보단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으시면서 언젠가는 도전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6개월 만에 이런 과정들을 다 겪었던 것처럼.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정치적인 철학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모님을 설득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설사 6개월 기간 동안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뭔가를 해본다거나 이런 생각을 부모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설득이 통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면 우리 고시낭인이라는 말 하잖아요. 뭐 고시 한 2, 3년 하다가 뭐 공무원 시험 몇 년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막 취직을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고시낭인이 되듯이 정치판에서는 선거가 4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뭐 대통령 선거가 5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정치 환경에 이렇게 있으면서 정치 낭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확고한 본인만의 신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직업 정치인으로서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정치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 것처럼 절반은 상대편이에요. 저도 굉장히 안산시에서 좋은 이미지로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당에서 저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왜냐면 선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경쟁을 통해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호평만 받는 직업은 또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경험하는 그런 그 정치인들의 모습,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런 것을 왜 하려고 해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외과를 가셨지만 일반 뭐 친구분들이나 어른들이 나중에 뭐 할 거야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조언을 해주시면서 아마 그 기저에는 조금 요즘 정치 환경이 쉽지는 않은데 이러한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어쨌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그런 전략적인 자산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려면 금전적인 것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다각도로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현실 정치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제가 강의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들께서 사실 질문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드렸던 거고, 사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제 얘기를 모든 걸 다 드리긴 좀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조금 해결해 가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전부터 정치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도 이제 청년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될 수 있을 텐데 후보님의 강연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염정우 후보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 경력을 쌓으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나 신념, 방향성, 그리고 정치 철학이 있으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친구들이 대학교 때 일반적인 회사에서, 기업체에서 대외 활동할 때 제가 아마 20대 초반부터 이제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한 이제 경험을 거치면서 느꼈던 거는 실제로 나도 이 환경에 어떻게 보면은 작은 정치판인 거잖아요.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10억 이상의 예산을 심의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지적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인 그 정치인으로서 체험을 해보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과정에서 뭔가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효능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꼭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떤 뭐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지 경기도의회에서 하고 있는 의정 모니터라든지, 사실 거기 가보면 젊은 분들이 굉장히 없거든요. 극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 뭐 2030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활동하면서 저는 항상 막내였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데에서 더 많이 참여를 하시면서 효능감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해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정치인들이 이런 일들을 하네? 이게 뉴스에서 보는 거랑 실제로 그 현장에서 보는 거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꼭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 뭐 정당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좀 후자로 뒀으면 좋겠고, 일단은 제 입장에선 제가 생각했던 건 생활 정치가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여러분들 뭐 지자체, 인근의 지자체, 뭐 대학교 인근의 지자체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참여하면서 그런 과정을 겪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홍보 자료를 준비하면서 강연자님의 독보적인 정치 행보가 좀 인상 깊었는데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계속 언급하셨던 자신감 이외에 도움이 되었던 롤모델이 계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감이 있었던 거는 일단 제 지방선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 조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닐 때도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가 보도블록 많이 뒤엎잖아요. 꼭 하반기 때 보도블록 많이 뒤엎으면서 그게 예산을 써야지 이제 다음에 예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뒤엎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도 저거는 아닌데, 저는 그냥 그것만 보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동사무소나 지금 주민센터나 혹은 시청 관계자분들한테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많이 질의도 드렸었고, 그리고 어떤 변화가 필요했을 때, 뭐 코로나에 있었을 때도 보건소 방문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정책 제안들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게 이제 아무래도 기자 활동을 하면서도 그게 좀 도움이 됐었을 거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던 것이 나름대로 또 이제 정책적으로 자신감이 있었다 보니 주민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을 때 이런 거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표현을 안 하실 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교감이 많이 되면서 지역민 분들한테 그래도 조금 더 많은 표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지대학교 2기학번 박광희입니다. 강연 중에서도 언급하셨다시피 그 2030 세대의 어떤 투표율이 선거판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실상으로는 그 투표율이 다른 세대의 유권자 투표율에 비해서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저도 이제 일반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인이 아니라 지금 이제 유권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러니까 일반 청년들의 담론들이 너무 소비되는 구조가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선거 때는 굉장히 많은 여론들을 수렴합니다. 커뮤니티에서도 의견 많이 수렴하고 뭐 남성과 여성 가리지 않고 많이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선거가 끝나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부호로 남아 있죠. 그래도 이제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 정부는 뭐 어떤 현 정부의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청년 보좌역을 선발하기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도 청년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야지 그것이 이 사람들의 말을 의견을 그냥 선거 때만 들을 것이 아니구나. 그 기성 정치인분들한테 이런 울림을 좀 드려야지 정말 소비되지 않고 조금 더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되게 좋은 이야기이고 저희 청년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정말 그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그 투표율이 많이 올라가고 꼭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 총선만이 아니라 지방선거가 사실 더 관심도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만약에 청년 정치가 잘못 비추어지면 어떤 청년 정치 대 어떤 비청년 정치 또는 어떤 청년 세대 대 기성 세대 간의 어떤 세대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극단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갈등들이 심화되더라도 정당이 계속해서 청년 정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준석 전 대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은 청년을 강조하지 않거든요. 청년자 항상 빼고 뭐 청년 최고위원이나 이런 거 나서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사실 일반 청년들이라고 뭔가 붙여지기 시작하면 이 담론 자체가 청년에 대한 뭔가 문제에 한정짓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실 청년이라고 하지만 일반 지자체에서 묶이는 청년은 39살까지고 만 39살까지고 정부에서 보는 청년 나이가 아마 34살, 만 34살까지일 텐데 그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이해관계들이 달라요.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성과 여성 그리고 대학생이 하는 고민 이것이 꼭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고민들이 나중에는 결국에 일반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고민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갇혀지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우리를 어떻게 보면 하나로 좀 이렇게 가둬두는 통로로 이렇게 작용하지 않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안 되려면 오히려 우리 자체가 오늘 주제도 어떻게 보면 청년 정치인이 나아가야 될 길을 말하고 있지만 그냥 우리가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걸 잠깐 이렇게 붙여왔을 뿐이지 꼭 청년 정치인이라고 해서 청년에 대한 이야기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적인 얘기,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뭐 멀게는 우리 삼촌 이런 말이 좀 꼬였는데 그러니까 청년의 이야기에만 한정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철학이기도 합니다. 저도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옆에 있다가 이렇게 나와봤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이라는 단어가 이제 유권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만의 이제 극복 방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외부의 도움을 받았는지 요거 첫 번째로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치인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을지 요거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덜 휘둘릴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하면은 좀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이미 많은 것들을 경험해본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좀 좁지 않나 싶어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안의 가장이면 이 선택을 했을 때 이 뒷선택이 굉장히 나한테 화살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 일반 청년들은 아직까지 뭐 한번 실패하더라도 또 어떻게 이제 내가 아직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쫄보가 좀 덜 되는, 그러니까 좀 덜 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택해보고 안 되면 뭐 다른 의사결정을 해야지. 저도 사실 낙선하면은 물론 낙선의 아픔은 큽니다만 낙선하면 또 뭔가를 해야지라는 지금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많다는 것, 그것이 기성세대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조금 잘 살렸으면 좋겠고요.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 결국에는 그래서 저희가 내가 이 경험이라는 것은 사실 정답은 없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 경험했을 때 정치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부족했고, 근데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죠. 뭐 이제 이러한 경험도 해보면서 뭐 그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그 작은 정치판 안에서 출마해 보기도 하고 어떤 위원장에 도전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거기서 낙선했을 때 내가 왜 여기서 낙선했지? 그런 전략적인 어떤 이런 준비를 해보는 거죠. 다음에 내가 실전 정치에 투입이 됐을 때 어떤 도움이 되어야 할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경험을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정말 청년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청년 정치를 떠나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 시기가 점점 더 왔고 그리고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의지만 있다면 기회는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염정 후보님과 함께한 질의응답 시간까지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어떠셨는지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40분 동안 여러분들과 그냥 갑자기 저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사실 선거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서는 게 사실 오랜만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을 좀 더듬기도 하고 제가 전문 강연자는 아니다 보니 좀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획하신 이런 정치 페스티벌도 하나의 정말 작은 경험이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답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을 거고 또 다른 분들 아까 서두에도 다른 경험자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그런 강연 그리고 혹은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선택할 때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것뿐이지 여러분들께서 결정은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그것은 최선의 결정이실 거고 그 안에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후보님을 모시고 청년 정치인의 솔직한 경험과 선배 정치인으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건네는 메시지를 함께 들어봤는데요. 수미 씨 오늘 어떠셨나요? 네, 두 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저의 미래를 그려보기도 하고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도 하는 귀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이 페스티벌을 보고 계신 청년 유권자분들께서는 미래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또 얻는 기회가 되실 것 같고 또 다양한 나이대 유권자분들께서는 청년 정치인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보시고 또 눈여겨보시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과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함께한 2022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게 되어 정말 뜻깊고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돌아올 때까지 오늘 나눠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두 후보님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자 봉은수, 전수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